안녕하세요. 김동규입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머님의 꿈을 내 꿈이라고 여기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사춘기 때 어떤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 덕에 철학과 문학,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랑 명실상부한 세계 철학을 해보자고 도원결이 비슷한 것도 했던 적이 있어요. 까마득한 옛 추억입니다만 제가 철학을 하게 된 중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에서는 칸트의 미학을, 박사 과정에서는 하이데거 예술 철학을 전공했어요. 박사 논문을 쓴 다음에는 특정 철학자가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때 만난 주제가 멜랑콜리입니다. 그래서 대략 10년간 멜랑콜리 공부를 해서 멜랑콜리 미학, 멜랑콜리아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최근에는 생물학자 김은빈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물학과 철학의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활과 리라라는 강의, 무크 강의, 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라는 책까지 김은빈 선생과 함께 작업했죠. 그러고 보니 제 인생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군요. 한 사람의 인생이란 우연한 만남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지금 이런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걸 보면 생애의 변화는 타인과의 만남에서 생겨난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철학은 정체불명의 학문입니다. 철학과에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철학 공부를 한 지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철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통상 모든 학문명에는 연구 대상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 물리학, 언어학, 통계학, 경제학 등등 이름 속에 있는 말을 보고 대충 그 학문의 정체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철학은요? 예상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철학은 특정 학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학문 일반, 학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원상 필라소피라는 말의 의미는 알려는 욕망을 뜻합니다. 이 욕망이 큰 사람이 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성사적으로 보았을 때 학문들이 분화되기 이전에는 철학이 곧 학문을 총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철학은 만학의 여왕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근대 이후로 여러 분과 학문들은 철학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학문의 전문화가 가속화되었죠. 마치 성장한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듯이 모든 개별 학문들이 철학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문화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학문들 간의 통섭, 융합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모든 학문을 품었던 철학에게 할 일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죠. 철학은 학문들 간의 융합에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학문 전체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떠맡고 있고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지만 혹은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철학은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학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칸트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답변 드릴게요. 칸트가 죽기 전에 출간한 학부들의 논쟁이란 책이 있습니다. 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대학에는 4개의 학부가 있었습니다. 상위 학부, 하위 학부,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상위 학부로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위 학부에 철학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철학부는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분과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수학과 논리학을 포함한
순수 학문, 더 나아가 교양 교육의 내용에 가깝습니다. 중세 대학에는 학부 과정으로 기본 7개의 과목, 그걸 자유학예,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본 7과목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소위 사막과 사과, 사막에는 문법, 수사, 논리가 있고 사과에는 대수, 기하, 음악, 천문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교육 내용으로 삼았죠. 지금의 편제대로 얘기한다면 학부 과정에서 자유학예를 가르쳤고 대학원 과정으로는 신학, 법학, 의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세 학부는 공동체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실용적인 학문들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법학이 필요하며 또 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의학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칸트가 살았던 시대에는 중세 대학부터 내려온 신학, 법학, 의학이 상위 학부로 자유학에는 하위 학부인 철학부로 재편되었습니다. 하위 학부인 철학부는 주로 비판적 이성에 의존한 비실용적 학문들 전반을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철학은 교양교육 자체입니다. 철학의 기본은 교양교육입니다. 철학의 어원적인 의미인 알고자 하는 초발심도 그렇고 지성사적인 전개, 또 대학사의 전개 방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 물음을 제기하는 기초학문, 순수학문의 육성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인 양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의 것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것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양 철학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공 조건은 성숙한 자유시민이 공동체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인을 길러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때문에 철학 교양 교육의 과제와 희망은 모두 자유인 양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이런 자유인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보기에 미성숙한 아이는 타인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칸트는 라틴어 격언인 사페레 아우데, 번역을 하자면 감히 알려고 하라 라는 이 경고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믿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법이며 실수와 오판을 통해 점차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부모와 선생 같은 기성세대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그들로부터 독립할 때에야 비로소 성인이 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철학 교양 교육은 칸트적 성인, 곧 자유인을 양성하는 과제를 맡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유인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